안녕하세요. 저는 윤경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년 넘게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평범한 할머니였거든요.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조차 서툴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주 유튜브에 요리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가 2만 명이나 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년퇴직 후에는 한동안 무료함이 저를 괴롭혔어요.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전하더라고요. 국민연금 85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허무함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5년 전에 먼저 은퇴해서 등산과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제각각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딸 가족이 맞벌이를 하는데 학교가 문을 닫으니 손주 민준이와 소연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렇게 두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지만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요리를 함께 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손주 민준이는 그때 11살이었어요. 호기심 많고 영리한 아이였죠. 소연이는 9살로 언니 오빠 따라하기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김치찌개, 잡채 같은 기본 요리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씻고 썰고 볶는 과정을 배우면서 요리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민준이는 요리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불쑥 제안했어요. 할머니 유튜브 해보는 건 어때요? 할머니 요리는 정말 맛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농담으로 넘겼죠. 할머니가 어떻게 유튜브를 해? 나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한데. 그러자 민준이가 말했어요. 요즘은 할머니처럼 옛날 요리 알려주는 유튜브가 인기 많아요. 저랑 소연이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의 열정에 못 이겨 용기를 내봤어요. 첫 영상 주제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할머니표 김치찌개였죠. 촬영은 민준이의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처음이라 너무 어색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니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요리도 손이 덜덜 떨리고 말도 더듬더듬 나오더라고요. 재료 소개할 때 한 번, 양념 넣을 때 한 번, 끓일 때 한 번. 무려 15번을 다시 찍었어요. 3시간이 넘게 걸렸죠. 편집은 더 큰 난관이었어요. 평생 컴퓨터와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갑자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민준이가 기본적인 걸 알려줬지만 제가 혼자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첫 영상은 민준이가 대부분 편집했고 결국 10분짜리 영상이 나왔어요. 화질도 좋지 않고 소리도 울려서 듣기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첫 도전이었죠. 채널 이름은 오래 고민 끝에 할머니의 정성 레시피로 정했어요. 영상 올리는 법도 민준이가 알려줬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어요. 첫날 조회수가 고작 12회. 그것도 대부분 우리 가족이 본 거였죠. 댓글도 딸과 사위 아들이 응원하는 글 3개뿐이었어요. 속으로는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지만 민준이 앞에서는 실망한 내색을 안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렸어요. 두 번째는 할머니표 감자전, 세 번째는 고등학교 급식실 떡볶이 같은 소소한 요리들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구독자가 30명이 되었어요. 모르는 분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독자 수가 10명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는 1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수익은 한 푼도 없었죠. 남편은 처음에 제 유튜브 활동을 못마땅해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면 뭐해? 시간 낭비 아니야? 하면서요. 저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요리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에 계속했어요.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 배웠던 꽁보리밥과 된장찌개를 만들었는데 민준이와 소연이가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았거든요. 두 아이가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진솔하게 담겼죠. 그런데 이 영상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었고 구독자가 500명에서 1000명으로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생각난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같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요리 방법이 아니라 정성과 추억이 담긴 가정식이었다는 걸요. 그 후로 콘셉트를 7080 추억의 가정식으로 바꿨어요. 제가 20대, 30대 때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요리들,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에게 인기 있었던 메뉴들,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서 배운 시골 음식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손주들이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많았는데 그 반응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었어요. 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도 조금씩 늘었어요. 처음에는 민준이에게 의존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가게 되면서 제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 방법을 검색해 하나씩 배웠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 한 번 해도 긴장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자막도 넣고 영상 효과도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62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다른 디지털 기기들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구독자가 5,000명을 넘으면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했어요. 첫 달에 17만 원이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제가 번 돈은 아니지만 30년 영양사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한 성취감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으로 제 일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죠. 당신 인기 많네? 하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더라고요. 유튜브 알고리즘과 SEO라는 것도 공부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었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해서 열심히 배웠죠. 썸네일 만드는 법, 제목 짓는 요령, 해시태그 다는 방법까지. 저도 모르게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들이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데 주말마다 와서 도움을 줬어요. 어머니가 저보다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라며 놀라더라고요. 지난해부터는 구독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1만 명을 넘었고 지금은 2만 명이 되었네요. 월 광고 수익도 70만 원 정도로 안정적이 되었고 가끔 식품회사나 주방용품 업체에서 협찬 제안도 받아 한 달에 추가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국민연금 85만 원과 합하면 월 175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자부심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난 추석 때였어요. 한 시청자분이 댓글로 할머니 영상 보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송편을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같은 맛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단순히 요리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과 그리움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알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별 향토 음식이나 절기 음식 같은 것들이요. 얼마 전에는 제 고향인 전라남도 구례의 산나물 요리를 소개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분들이 그런 나물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도 제 채널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감이에요. 예전에는 은퇴 후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댓글에 답변하고 다음 영상 주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거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손주들도 많이 컸어요. 민준이는 이제 14살이 되어 중학생이 되었고 소연이는 12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요리에 관심이 많아져서 가끔 특별편으로 손주와 함께하는 요리교실도 진행해요. 이 채널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언젠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새로운 직업은 제 인생의 이막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62의 나이에 유튜버가 되어 전국의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니 아직도 가끔은 꿈만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손주와 함께하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의 꿈이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서 유튜브에서 주는 실버 버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요리책도 내고 싶어요. 할머니의 정성 레시피라는 이름으로요. 그 책에는 요리법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얽힌 제 인생 이야기도 담고 싶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요리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음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정성 가득한 레시피로 여러분의 식탁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박철수라고 합니다. 35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영업 일을 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저축은 많이 못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고작 1,500만 원. 그마저도 아내의 무릎 수술과 생활비로 거의 다 써버렸죠. 지금은 3가지 일을 하며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저는 퇴직하면서 1,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작은 창업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창업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실패할 경우 마지막 남은 돈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게다가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아내가 무릎 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보험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700만 원 가량의 의료비가 들어갔습니다. 남은 800만 원으로는 길어야 8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영업직으로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영업 경험이 있으니 어디든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50통이 넘는 이력서를 보냈는데도 연락이 온 곳은 단 5군데. 그마저도 면접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경험은 좋은데 나이가 좀 이었습니다. 한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 평균 나이가 35살인데 아무래도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땐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했습니다. 아내는 저보고 쉬라고 했지만 저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고 2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도움을 청하기도 민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해온 지 40년 갑자기 손을 놓고 있자니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면 체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자고요. 처음 시작한 일은 아파트 단지 청소였습니다. 집에서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있는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장 쓸기, 복도 청소 등을 하는 일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30년 넘게 양복 입고 영업하던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첫 달 월급 8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돈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침에 자주 마주치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간 되세요?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 좀 도와주실래요? 그렇게 2번째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중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월 6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67살로 저보다 3살 많은데 아직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일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저녁 시간에 배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자전거로 치킨 배달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치킨 박스를 들고 자전거 타는 게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니 적응되더군요. 게다가 배달 팁까지 합쳐 월 6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습니다. 제 하루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4시 반에 일어나 간단히 물 한 잔과 바나나 하나를 먹고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향합니다. 5시부터 7시까지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9시 반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식당으로 갑니다.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점심은 식당에서 제공하는 직원 식사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주로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치킨집으로 가서 6시부터 8시까지 배달을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 10시면 뼈가 녹는 것 같은 피로감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35년 영업생활 중에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적응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 타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20km 이상 자전거를 타다 보니 체력이 좋아졌고 처음에 88kg이던 몸무게가 석 달 만에 76kg으로 줄었습니다. 고혈압도 좋아져서 약 용량을 줄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군요.
박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도 안정적이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그런가 봐요. 물론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3가지 일을 하면서 술 마실 시간도 술 마실 체력도 없어졌다는 것을요. 3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매일 아침 만나는 주민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이 종종 김밥이나 과일을 싸주시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는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를 이제는 집에서도 종종 합니다. 치킨 배달을 하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가끔 아저씨, 비 오는데 고생하셨어요 라며 더 많은 팁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자전거로 배달할 때는 숨이 턱에 차고 추운 겨울 아침에 청소를 할 때는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배달 가다가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어느 날 치킨 배달을 가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철수 씨, 왜 이러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내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니까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단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을 버는 것은 물론 예전 영업사원 시절의 급여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지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비싼 옷이나 외식이 필요 없어졌고 골프도 끊었으며 불필요한 모임도 많이 줄였습니다. 월세 40만 원, 식비 50만 원, 공과금 및 각종 보험료 30만 원 등 기본 생활비로 약 120만 원을 쓰고 나머지 80만 원은 저축을 합니다. 아내도 요가 강사로 월 70만 원 정도를 벌어 그중 50만 원을 저축합니다. 그렇게 매월 130만 원씩 저축하면 6년 후 제가 69살이 되는 해에는 약 1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1억 원을 모으고 그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해 텃밭을 가꾸며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큰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퇴직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현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서러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3가지 일을 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얻게 된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3개월 전 치킨을 배달했던 한 대학생이 문을 열며 저를 보더니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하자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50대 중반인데 일찍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세요. 술 드시고 화내는 일이 많아져서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어르신처럼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제가 하는 일이 단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소를 할 때 종종 만나는 68살 김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정신이 또렷해져. 내가 14살에 시집 와서 80살까지 일했어. 지금도 가끔 농사일 도와주러 가. 일이 사람을 살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왜 그렇게 고생하냐, 아들 딸한테 용돈이나 받고 편하게 살지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때,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아파트 단지를 바라볼 때,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 아주머니들과 웃으며 대화할 때, 치킨을 배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들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제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우리는 함께 내일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아직 목표인 1억 원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64살이라는 나이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제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세 가지 일을 하며 월 200만 원을 버는 것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가장 값진 삶의 방식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길에 오를 것입니다. 저는 올해 73살이 된 이준호입니다.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8해 전에 정년 퇴직했지요. 아내 박미라는 올해 70살로 역시 같은 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 나이에 왜 편안한 집을 두고 좁은 캠핑카에서 생활하냐고요. 그건 제가 3년 전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우리 부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평화로운 날들이었죠. 저는 퇴직하고 시작한 서예에 푹 빠져 있었고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들으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명절이나 생일에 가끔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2주 넘게 지속되자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까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사기.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을 넘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언젠가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자고 꿈꿔왔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요. 아내는 처음에는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35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알아? 너무 많은 것을 나중에로 미룬 거야. 은퇴하면 여행 가자, 시간 나면 취미생활 하자.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어. 그런데 이제 그 나중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남은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 않아.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지금이라도 시작해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들과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자녀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치료도 안 받고 무슨 여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좋은 병원 알아보고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딸도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항암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시도라도 해보셔야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소한의 통증 완화 치료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행하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결정은 어떻게 여행할 것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옮겨 다니는 것도 번거로웠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캠핑카 여행을 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다 싶었습니다. 바로 중고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4천만 원을 들여 15년 된 중형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교직원 연금으로 남편인 제가 월 260만 원, 아내가 120만 원을 받고 있어 생활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낡았지만 내부는 깨끗했고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작은 주방, 화장실, 침대, 그리고 작은 거실 겸 식탁이 있었습니다. 캠핑카를 구입한 다음 날 아들이 분노하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4천만 원이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빠는 35년 동안 너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남은 생은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구나. 이해해 주렴. 아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캠핑카 생활은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지내려니 자주 부딪히고 샤워 시설은 비좁았으며 요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오히려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학창시절 첫사랑으로 만나 48년간 함께했지만 이렇게 밀착해서 생활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던 바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바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너를 봤을 때 생각나? 교실 창가에 앉아있던 내 모습이 바다처럼 빛나 보였어.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요? 당신은 그때도 지금처럼 말이 많았어요. 처음 데이트 신청할 때도 1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폐에 퍼진 암세포도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양양에서 2, 3일을 보내고 우리는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속초에서는 아바이 마을을 방문했고 함경도 실향민들이 만든 순대를 맛보았습니다. 고성에서는 통일 전망대에 올라 북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미란아, 내가 25살 때 군 복무하면서 이곳 근처 초소에서 근무했어. 그때 너에게 매일 편지를 썼던 기억나? 1년 동안 365통을 보냈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편지들 아직도 다락방 상자에 보관하고 있어요. 가끔 꺼내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는 그렇게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다시 남해안으로 이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 통증이 심해졌으며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주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볼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진통제만 먹으면 견딜만해. 사실은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 되는 날 우리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주일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급히 제주도로 왔고 병실에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저는 의식을 되찾았고 일주일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회복입니다. 암세포가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위기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계속 살아남았고 점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야외 활동과 맑은 공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한부 선고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제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통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캠핑카에서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내가 끓여주는 보리차를 마시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할배 할매 인생 2막 여행기라는 제목으로요. 아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인스타그램에 우리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경북 청송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팔순 노인이 자신의 사과 농장에서 하룻밤 묵어가라며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73년 전에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요. 나는 아내를 일찍 잃었지만 아내와 함께한 5년이 내 인생의 전부였소. 그 말을 들으며 아내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직접 딴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사과는 내가 아내와 함께 심은 나무에서 딴 거요. 당신들의 여행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오. 전라남도 담양의 대나무 숲에서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48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작은 캠핑카 주방에서 정성껏 미역국과 불고기를 준비했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한 병 샀습니다. 저녁을 먹고 대나무숲 산책로를 걸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계속 캠핑카로 여행할 것 같아요. 당신이 보지 못한 곳들을 대신 보고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만나면 함께 볼 수 있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요즘 우리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반대했던 아들과 딸도 이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함께 2, 3일 여행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경주에서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9살 손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여행만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너무 일만 하고 여행을 못 다녀서 지금 몰아서 하는 거란다. 캠핑카 생활이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는 계절에 따라 여행 코스를 정하는 나름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봄에는 남쪽부터 시작해 벚꽃을 따라 북상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강원도 산속에서 더위를 피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이나 설악산으로 향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남해안에서 시간을 보내지요. 우리의 하루 일과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주변을 산책합니다. 오전 중에는 그날의 여행지를 둘러보고 점심은 주로 현지 맛집에서 먹습니다. 오후에는 캠핑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그날 본 것들을 일기에 기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시간입니다. 캠핑카 지붕에 작은 의자 2개를 놓고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 별은 몇 광년 떨어져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것일지도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제 삶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3년을 더 살 수 있었으니까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도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의 한 펜션 주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특별한 약초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의사가 3개월 판정을 내렸는데 이 차를 마시고 10년을 더 사셨어요. 저는 그 차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아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떠난 후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아내에게 캠핑카 운전법, 간단한 수리법, 그리고 혼자서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아내도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남길 영상 편지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생일마다 기념일마다 짧은 영상을 남기는 것이지요. 준혁아, 아빠다. 내 40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아마 이 영상을 볼 때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오늘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 풍경,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먹은 음식.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통증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의사에게 들었던 6개월 남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시한부를 넘어서라는 이름의 카페인데 200명이 넘는 회원들과 서로의 경험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3년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죽음이 언제 찾아오든 후회 없이 살자는 마음가짐이 전부입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제주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육지로 올라가 벚꽃 시즌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암세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쩌면 자연의 치유력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아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캠핑카 안에서의 생활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자유롭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한부 선고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캠핑카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내는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귀에는 파도 소리가, 코끝에는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이런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언제 떠나든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시 된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30년 동안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은퇴 후 찾은 새로운 길, 그것도 제가 평생 해왔던 국어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찾은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0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교무실에 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루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제 삶은 학교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장문 시간에 학생들이 쓴 글을 읽으며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명예롭게 3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은퇴자들이 그렇듯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해방감으로 다가왔지만 곧 불안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날 있었던 일, 느낀 감정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블로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은 SNS에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트렌드라며 저에게 네이버 블로그 계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장을 온라인으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60대 은퇴 교사의 소소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시작했고 매일 짧게나마 글을 올렸습니다.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한 수영 동호회에서 있었던 일, 30년 만에 다시 읽기 시작한 문학 작품들에 대한 감상, 동네 시장에서 만난 정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등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개월 지나자 제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댓글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같은 또래의 은퇴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제 글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제 글쓰기가 항상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제 또래, 제 세대를 위한 글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대 차이에 관한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 손주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할머니 이거 너무 쉬운데요? 라는 말에 상처받은 이야기, 카페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어 메뉴명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젊은 세대의 새로운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우픈 에피소드 등을 솔직하게 풀어냈더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라며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한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글이 매우 진솔하고 공감되어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거절했습니다. 물론 국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왔지만 제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집자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선생님의 30년 교직 경험과 60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현상들이 매우 가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60대의 진솔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칼럼의 주제는 디지털 사회에서 아날로그 감성으로 살아가기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던 마지막 무렵 학생들이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은퇴 후 저 역시 디지털 기기와 씨름하며 적응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학교에서 늘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글을 쓰다가 은퇴 후에는 태블릿과 스타일러스 펜으로 메모를 하게 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디지털 도구의 편리함을 인정하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칼럼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월 2편의 정기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원고료를 받았을 때의 그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록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 즉 글쓰기로 돈을 벌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사학연금으로 월 210만 원을 받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이 가치 있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퇴 후 둘째 해부터는 글쓰기 활동이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월간지 칼럼에 더해 교육 관련 매체에서도 베테랑 교사의 시선이라는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현재 교육 현장의 이슈들에 대해 30년 경력 교사로서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 개편에 대한 이야기,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폭력과 세대 간 인식 차이에 관한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하던 시절과 지금의 학교폭력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시각 차이에 대해 썼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은 사이버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 기성세대가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2006년 한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직접 관련 학생들을 불러 대화로 해결했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이 칼럼이 교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세 번째 해부터는 글쓰기 활동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2개의 정기 칼럼에 더해 온라인 매체에서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했던 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고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관리하고 재정을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첫 1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깨달음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직후 너무 많은 취미 활동을 한꺼번에 시작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야기,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 사학연금 외에도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 등을 실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60대의 우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주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었는데 은퇴 후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친구가 되는 경험에 대해 썼습니다. 수영 동호회에서 만난 전직 간호사, 요가 클래스에서 알게 된 전직 회사원, 그리고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만난 주부까지 각기 다른 삶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풍요로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 글을 쓰면서 저는 매달 평균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원고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210만 원의 이 수입이 더해지니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쓰는 일이 저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글쓰기 활동 3년 차가 되던 해에 출판사로부터 에세이집 출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쓴 칼럼과 블로그 글 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60대 다시 시작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글도 몇 편 추가로 썼는데 특히 부모에서 조부모로라는 글은 쓰면서 많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딸은 6살, 4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아들은 작년에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민과 기쁨,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을 보며 느끼는 새로운 종류의 사랑에 대해 진솔하게 썼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엄격했던 제가 손주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딸과 아들의 반응을 유머러스하게 담았습니다. 에세이집 출간 후에는 독자와의 만남 행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독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독자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무언가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75살 되신 할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정 선생님 덕분에 저도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운다고 놀라워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의 글쓰기 여정은 신문 칼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이후 전국 일간지의 시니어 라이프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문 칼럼은 좀 더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고령화 사회 문제, 노인 복지 정책, 세대 통합의 중요성 등에 대해 60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 현상에 관한 칼럼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썼습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심지어 식당 주문까지 모든 것이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앱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거기서 만난 또래들과 함께 디지털 기기를 배우며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담았습니다. 이 글은 많은 언론에서 인용되었고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 네 번째 해인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산책을 다녀온 후 8시부터 11시까지 글을 씁니다.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학교로 향하던 그 시간에 이제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의 일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주로 취미 활동과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영장에 가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요가 클래스에 참여합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작한 운동이 지금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영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 매우 좋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키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덕분에 건강한 60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경험들도 제 글의 소재가 되어 같은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일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국어교사 정혜영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다면 지금은 작가 정혜영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칼럼니스트나 작가라는 타이틀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제 직업을 작가라고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친구들이 제 책을 가져와 사인을 요청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의 글에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던 국어교사가 이제는 직접 책을 쓰고 사인회를 하는 작가가 되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입니다. 첫 번째 책이 은퇴 후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60대의 사랑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부부 관계의 변화,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그리고 이 나이에 맺게 되는 새로운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분명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눌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자세와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4세 나이에 SNS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글을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후의 행복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글쓰기였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그림 그리기, 음악, 봉사활동 또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에게 의미와